윤 대통령이 명절 때, 나 김치찌개 하나만 끝내줍니다. 라면서 김치찌개를 손수 만들었어요. 양파부터 썰었다. 이제 이런 제목으로 또 기사도 그냥 잔뜩 나오고, 제가 연휴 때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포털의 뉴스를 쫙 보니까 그놈의 김치찌개 기사는 그냥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만요. 명절 첫날 윤 대통령 명동 김치찌개 요리사로 양파부터 썰었다. 아주 저런 내용인데요. 참 소박하시고 훌륭하신 모습입니다만은 지금이 김치찌개 만들고 양파 썰 때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사실 저 김치찌개 별로 맛없어 보여요. 내가 봤을 때는. 저는 원래 그냥 막 조미료 팍팍 넣고 아주 이상하고 느끼하게 그렇게 속세적으로 먹는데 저런 분들은 분명히 그런 것도 안 넣었을 거란 말이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도어 스태핑이라고 불리는 출근길 문답도 잘 안 하시고 좀 물어보게 되면 내가 요즘에 민생 돌보느라 관심이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이런 말 많이 하시고 이렇단 말이죠. 그리고 만평이 있어요. 만평? 한번 볼까요? 자, 바지 모양 한번 보십시오. 예전부터 이 대통령의 바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거 되게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이 품격이 있는 한 나라의 국가 원수인데 저게 뭡니까? 자, 그런데 저 만평이 나오게 된 근본 원인이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바지도 바꿨다. 이런 쓸데기 없는 얘기를 하니까 저런 얘기도 그냥 아주 이제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지는 여전히 이상하게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저런 현상 어떻게 보셨는지 좀 전체적으로 총평을 한번 들어볼게요. 신장식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미운 털이 박힌 거죠. 누구한테? 국민들한테요.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뭘 해도 곱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아니 그 무료급식소 가서 봉사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대통령이나 또 이렇게 그 셀럽들이나 또는 사회 리더, 정치 사회의 리더급 되는 분들이 자, 이렇게 어려운 분들께 마음을 좀 내줍시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좋은 건데 미운 털이 박혔어요. 왜 미운 털이 바뀌었느냐? 말과 행동이 다르고 그다음에 선후 완급 뭐가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것이 누가 보더라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약자와의 동행 두텁게 항상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두텁게 지원하겠다. 두텁게 지원하겠다. 뭐가 두터워졌는지 알 수도 없는데 네. 저렇게 자신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지금 퍼펙트 스톰 앞에서 이미지 제고에서 바지춤 올려 붙인다고 해서 이 퍼펙트 스톰을 돌파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운 털이 박혔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안 든다. 국민들 마음에. 그렇군요. 그런 현상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인플레가 너무 심하고 민생 정책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너무 암울한 상황이다가 40년 만에 처음 도래하는 위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저런 행보를 보이시니까 실제 대책은 하나도 안 나오고 본인은 퍼포먼스만 한다. 이게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는 대통령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미운털이 박히는 걸 넘어서 미운털을 서로 바꾸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꽂아. 네. 스스로 미운털을 꽂는 거예요? 이게 예. 제가 사실 이 기사가 나왔을 때 네. 이게 이제 연합뉴스 기사를 봤는데 네. 연합뉴스 기사에 이 김치찌개 끓이는 데 대해서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제가 읽을게요. 네,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치찌개에 염도를 맞추면서 명동 밥집센터장 박광진 신부에게 염도 0.6 정도면 지금 간장을 넣지 말고 조금 더 끓이면 불이 올라오고 물이 증발하고 안에 있는 게 빠져나오니까 조금 있으면 0.7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치가 조금 이렇게 풀어져야지 한 20분 끓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도 말했다. 가서 김치찌개 끓이는 걸 지도하고 오셨어요. 신부님한테. 여기서 이분들은 여기서 김치찌개를 하는 걸 김치찌개가 되든 뭐든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봉사하는 걸 도우러 간 게 아니라 김치찌개를 잘 끓이는 법을 현장 지도하고 오셨어요. 이게 지금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이게 연합뉴스가 그거잖아요. 네네. 이분이 가서 봉사를 하러 간 게 아니에요, 본인이. 봉사를 하러 갔으면 네. 결국은 보여주기라고 하더라도 진짜 이렇게 걷어붙이고 뭔가 이렇게 하고 양파도 열심히 썰고 이거 하세요 그러면 네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김치찌개를 끓이는 법을 가르쳐주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가서 뭘 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리고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나왔다는 거는 네.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거의 똑같은 기사들이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홍보실에서도 이걸 뿌린 거예요, 지금. 아하. 그 아까 바지 이야기도 하셨는데 네네네. 어제 바지 이야기가 조선일보에서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네. 이복현 금감원장이 면바지를 입었다는 걸로 또 큰 게 냈어요. 왜 맨날 바지 타령들을 하고 그러니까 있지 이렇게? 이게 네. 정권에서 지금 포인트로 잡는 게 바지야? 바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지 정부도 아니고 바지 정부도 아니고. 헛바지 이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 이거 분명히 이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실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국민들이 보면은 뭐 쟤들은 바지니? 그다음에 와서 김치찌개 봉사하러 와서 김치찌개 무슨 뭐 사실 현장 지도는 북한 쪽에서 많이 하는 거죠. 현장 지도 이런 거 하고 사실 이게 뭐 저기 쇼맨십 좋아요. 정치는 그런 것도 중요한데 네.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하면 그런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는 게 이런 홍보 방식이나 나오는 포인트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0.6, 0.7 뭐 등등등 해서 국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고 과학적인 지도가 있었는지 단 한 번도 없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나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게 본인은 깨알 같은 해박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나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겠다 뭐 이런 컨셉이었겠지만 우리들이 듣기에는 야 김치찌개 염도는 저렇게 막 0.6, 0.7까지 20분 뭐 더 끓이네 마네 이거 다 알면서 왜 우리 정책은 그렇게 디테일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대통령 홍보실에서 누가 써줬을 거 아니야. 그거 쓰고 있던 홍보실 직원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러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야. 그리고 바지 얘기 좀 그만하세요. 왜 자꾸 바지 얘기를 하세요? 이복현 원장님까지 이제 바지 얘기에 지금 대열에 합류하신 거잖아요. 면바지를 뭐가 입었다고.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바지라는 말 계속 나오는 게 이게 이미지에서 이게 안 좋지 좋죠, 않거든요. 우리나라에. 네, 근데 어제도 바지란 말이 나왔어요. 이게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홍보라도 좀 제대로 하던데 진짜. 어떤 유명한 분이 며칠 전에 그랬더만요. 대통령 바지가 바뀌었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넌센스고 그건 매우 잘못된 방향의 홍보다. 유시민 작가가 그랬나요? 예. 모르겠어요. 왜 자꾸 바지를 바지를 몰라. 남성분들은 바지가 좀 편해야 되죠? 어떻습니까? 뭐 바지만이 아니고 옷은 편한 게 좋긴 한데 사실 바지 이것도 지금 이제 지금 이복현 얘기를 했지만 그 전에 바지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그게 이제 태풍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지 기사가 태풍을 다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 포스코에서 포항 쪽 난리 나고 했던 그런 네, 것들은 제대로 나오지 130만 원인가요? 그 예. 일당. 그러면서 2년 동안에 고치고 그냥 한꺼번에 딱 고쳐버린다고. 예, 그게 지금 그런 심각한 일들이 있었는데 바지가 다 먹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바지가 정말 바뀌었는지 그걸 한참 쳐다보고 확대해서 보고 있군요. 있고. 그러니까 이 방향이 좀 잘못된 거죠. 홍보를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신림동 반지하 찾아가가지고 남이 그렇게 끔찍한 재난을 겪은 그 현장에 가서 이렇게 딱 매의 눈초리로 뭔가를 이렇게 바라보는 듯한 그 홍보 사진 찍고 완전히 바보 되더니 이제는 그냥 밤에 집에 안 가고 열심히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바지를 바꿔 입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또 스스로를 웃음거리를 만들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아이고 참 좋습니다. 게다가 민생 대책은 하나도 없이 그냥 김치찌개 끓이고 오셨군요 라는 말을 또 듣는 이 추석 연휴였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 요 얘기 한번 해볼까요? 환율 와 끝내줘요. 1390원 돌파했습니다. 이게 13년 5개월 만에 IMF 이후에 사실은 최대치로 좀 올라간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물가 천정 부지이고요. 해결 방법이 뭔지를 국가에서 먼저 우리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이 문제 해결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통화스와프 뭐 이런 스와프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한미 통화스와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 변호사님? 통화스와프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건 그것도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통화스와프라는 것은 이제 외환 보유고가 급격하게 줄었을 때 네. 이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한 건데 지금 한국 외환 보유고가 적지 않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장에서 통화스와프가 체결의 필요성이나 현실성이 있느냐 둘 다 저는 부정적인 판단이 들고요. 문제는 이제
환율 그 원화가 절하되는 거죠. 네, 원화 가치가 가치가 1,390원. 네. 그래서 뭐 1,400원, 1,500원, 1,600원까지 가는 것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네. 하루에 막 10원에서 20원씩 막 왔다 갔다 하니까 1,400원 오늘 돌파한다고 해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현재 추세에서는. 문제는 왜 이렇게 환율이 치솟고 있는가에 대해서 구조적인 원인도 있지만 한 축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지금 경제 수장들, 경제 리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대외무역 중상주의자들 물건 팔아가지고 대기업들이 외국에 물건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우리가 먹고 산다.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죠. 네. 재벌들이 돈 많이 벌면 밑으로 쭉쭉쭉 내려갈 거다. 그 이미 뭐 기각된 그건 뭐 이론이긴 하지만, 초창기 근데 얘기죠. 예. 우리나라가 환율이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원화가 평가절하되는 게 뭐 대만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여기보다 훨씬 더 속도와 폭이 빠르죠. 크거든요. 예. 일부러 방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어. 대기업들이 네. 지금 수출에서 지금 경상수지 적자가 나거나 몇 달째 지금 이랬잖아요. 최근에 뭐 중국하고는 조금 역전이 됐지만 중국하고도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나고 이랬었는데, 네. 야, 이 경상수지 적자가 가장 눈에 띄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흑자로 돌리기 위해서 오히려 환율을 고환율로 최소한 방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의 눈초리들을 경제학자들이 보이고 수출 있어요. 관련된 효과를 좀 극대화시켜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마치 뭔가 우리나라는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예. 착시를 일으키기 위해서 한 거다. 그런 의구심의 눈초리를 경제학자들이 몇 군데 언론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요인만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정부의 일정한 방조가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는 좀 살펴봐야 된다. 근데 이렇게 되면 중간 원자재를 수입해야 되는 제조업, 그렇죠. 일반 굉장히 중소기업들은 막나는 사실은 거죠. 굉장히 힘들고 네. 수입 물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국내 물가도 같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민과 중소기업은 이렇게 고환율이 유지되는 것, 원화가 계속 평가절하되는 게 반가운 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국가 간 외환 거래 방법의 하나이죠. 통화스와프라고 하는 것은 외환 시세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일단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통화를 약정된 환율로 거래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이걸 하게 되면은 보통은 통화스와프 계약 기간은 3에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 기간 동안에는 언제라도 이 계약 한도 금액 이내에서 상대국의 통화를 자기네들이 처음에 약정했던 그 환율로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천정부지로 환율이 올라가는 걸 일단은 막을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외환을 더 필요로 하는 국가의 통화가 일반적으로 저평가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일시적으로는 외환 수요 관련해서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썩 좋지는 않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단기간이라도 이걸 좀 체결하는 것이 일단 너무 지금 환율이 높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커녕 뭐 아무것도 좀 안 하고 있어서 이게 좀 더 답답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지금 취임 이후에 지난번 나토 갔다 오신 이후에 두 번째로 해외 순방하신다는 겁니다. 원래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거였는데 그 하루 전에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에 참석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에 참석하는 거, 그거는 단순히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오는 다른 국가들하고의 뭔가 정상회담이라든가 뭔가 다른 종류의 그런 효과를 노리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장례식은 오로지 장례식 참석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상회담도 사실은 하지 못하게 공식적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왜 가는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필세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뭐 사실 왜 가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뭐 사실 초청을 받았냐 안 받았냐까지 말이 있었으니까요. 네. 근데 뭐 갈만 어쨌든 저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 장례식에 많은 외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뭐 한국이 어쨌든 뭐 이제 상당한 그 국제적 지위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 참가하는 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네. 지금 이걸 가지고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까 신장식 변호사 말씀하셨던 그동안 쌓여왔던 미운 털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일단 대통령은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뭐 네, 어쨌든 판단할 수 있다. 네, 그럴 수 그런데 있는데 이제 그리고 문제는? 사실 중요한 게 그 지금 이후에 유엔에서 연설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런데 가서는 이제 뭐 저기 그 중요 관계자들이나 외국 사람들을 만나서 정상 외교를 한다거나 외교적인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겠죠. 그런 데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돌파구를 풀어야 될 게 많잖아요. 네. 지금
장담했던 한미 관계가 사실 좀 상당히 꼬여있는, 흔들흔들하잖아요. 흔들흔들하고 네. 한중 관계도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지금 저기 뭡니까 그 현 정권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게 한일 관계인데 한일 관계도 정말 그러면 제대로 풀고 있는 건지도 의문이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또 뭐 지금 경상주기 적자나 이런 것도 좀 경제적으로 좀 힘든 상태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푸는 돌파구를 마련해 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런 거를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정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대통령 가는 것도 사실 조금 애매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초청을 받았네 안 받네 이런 얘기까지 왜 우리가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거기 보게 되면은 뭐 전용 차량을 타고 오라 말아라 뭐 별별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가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이야 뭐 간다고 치고 19일날 갔는데 영국에서 20날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해야 되잖아요. 참석만 잠깐 하고 그냥 또 비행기 타고 엄청나게 힘들게 또 미국 와야 돼요. 뉴욕으로. 그것도 사실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자, 거기까지도 좋다고 쳐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왜 가냐 이겁니다. 고민정 의원이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 왜 돈 많이 드는데 가십니까? 사실 그 말했어요. 한두 푼 되는 것도 아니고 가서 무슨 효과를 누리겠다는 건지. 아이, 사람들이 막 비웃는 말로 주얼리 사러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설마 그건 아니시겠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느냐라는 비난을 감수하고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뭐 조문 가는 거 가지고 부부가 조문 가는 거 가지고 저는 그것까지 막 갑자기 대인배가 됐네요. 예, 아니 뭐 그것까지 뭐 저는 뭐라고 할 없어요? 일은 저는 없다고 봐요 사실은. 네. 근데 문제는 이것도 이제 미운 털인데 가서 네. 나토에 가서 하고 온 짓이 있으니까 가서 또 그 짓 하고 오는 거 아니야? 아이고. 가서 또 그 뭐 흰 바지에 검은 티셔츠 입고 누구누구 흉내내고 또 그런 거 하고 오는 거 아니야? 거기 현지에 가서 또 그 목걸이 빌렸다고 하는 그런 식의 답변이나 네. 어색한 장면들이 연출되는 거 아니야? 사실 그 뭐 수행원도 없이 조문을 해야 된다는데 대통령 그러니까요. 부부만 들어가서 각국의 정상들만 들어가서 조문해야 된다는데 거기서 멋진 영어 솜씨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을지 궁금하고 답답한 거죠.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고. 근데 저는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에 가서는 뭐 큰 메시지를 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캐나다 가서 정상회담 하잖아요. 트리도 총리 만나서. 네. 지난번에도 나토 정상회담 때 트리도 총리 만나가지고 대본 읽다가 얼굴 한번 안 쳐다보고 써준 것만 보고 읽고 왔잖아요. 한국말로 써준 것도 그렇게 읽고 오는데 가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유엔 총회 가서 어떤 기조연설을 할 거냐? 근데 대략 짐작이 가요. 영국 가면서 네. 뭐 자유에 헌신한 인류의 자유에 헌신한이라는 추도문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추도문을 그렇게 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캐나다 가서 이슈가 뭐냐? 그러니까 경제 안보래요. 그 다음에 유엔 총회 가서 기조연설이 네. 어떻게 할 거냐? 소위 담대한 구상과 함께 또 자유를 강조하는 연설을 할 게 저는 100% 예측이 됩니다. 자유 하고 올 겁니다. 자유 국가들 간의 연대 경제 안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대중국, 대러시아 봉쇄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경제적 공급망을 네. 소위 70년대, 80년대식의 냉전 시대의 경제 두 개의 블록으로 나눠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면서 실은 반도체와 바이오 등등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로 다 편입할래 안 할래?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선봉장 역할을 가서 또 하고 올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더 걱정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나라 또 득보다 실이 많은 거잖아요. 저는 매우 위험한 스탠스. 그러고 나서 열심히 선봉장 노릇을 하면 미국에서 뭐라도 좀 줘야 되는데 떡고물도 안 주잖아. 네. 뒤통수 세게 맞았잖아요. 전기차 문제로. 그렇게 쓸데없는 선봉장 노릇을 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등 우리가 등거리 외교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 국익을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대상들한테 또 미운 털만 박히고 오는 거 아니냐. 나대고 미국을 위해서 나대고 미운 털 박혀서 오고 국익은 별로 이익될 게 없는 방향으로 연설들을 하고 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솔직히 그게 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 그 외교 관련해 가지고 이 스탠스가 되게 이상한 게 그렇게 미국 의존도가 높고 일본에 그렇게 친일적 행동을 하시고 그러시면은 그럼 하나부터 열까지 디테일하게 좀 깨알같이 그와 상응하는 뭔가 행동을 하시면 좋은데 지난번에 펠로시 장 왔을 때도 또 나 휴가 가니까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제대로 뭐 얘기도 한 거 없고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이상한 행동을 취해가지고 양쪽 나라에서 모두 다 좀 찬밥신세가 되는 그런 네. 모양새를 쳤잖아요. 그래서 또 중국하고는 또 막 욕을 앞에서 대놓고 해놨다가 또 뒤에 가가지고 또 딴 행동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국가는 이제 신뢰가 중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분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에 대해서 다 헷갈리는 거거든요. 지금 스탠스가 네. 상당히 애매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낸시 펠로시가 네. 뭐 의전서열 3위라고 하지만 사실 의전서열 3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어쩌면 대통령 이상으로 중요한 그렇죠. 그런 장기간 영향을 미쳐온 사람인데 그렇게 돌려보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오지 않습니까? 의전서열 3위? 예. 만나신다고 그러거든요. 2박 3일을 방문하는데. 그러니까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예, 근데 온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올해 이번 달 말에 뭐 네. 들으셨겠지만 미국 부통령이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는데 우리나라 26일부터 29일까지인가요? 그렇게 방문을 미국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29일 날 와서 29일 날 갑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사실은 와가지고 뭐 밥 한 끼 먹고 갈 만한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 마치고 와가지고 하는데 네. 그때 저기 대통령이 만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그 조율이나 이런 걸 해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미국은 우리나라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지금 중국은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3위를 그렇게 만나는 것이 분명히 눈에 보일 거예요. 낸시 펠로시한테 어떻게 했는지 봤으니까.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상황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유엔 연설이나 뭐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을 풀어가야 되는데 솔직히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트럼프 같이 그렇게 정말 어디를 튈지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정말 훌륭하게,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훌륭하게 줄타기 외교를 되게 잘했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실제 실리적인 것을 타면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바이든은 사실 좀 엄청 합리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 트럼프에 비하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런 행동을 하면서 이거 되게 이상한 모양새를 만들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 이 상당히 이상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뭐 해외 순방 얘기한다 이렇게 됐습니다만 유엔 총회 가서도 무슨 얘기할지 잘 모르겠고, 사실 유엔 총회 기조연설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무슨 얘기할지 모르겠고, 아까 말한 대로 캐나다 가서 정상회담 할 때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고, 영국은 왜 가는 건지 다 너무 헷갈리고 너무 이상합니다.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죠. 대단한 성과나 결실은 없어도 절대 실수가 나오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신자수 변호사님이 너무 걱정하는 게 실수 너무 많이 할 것 같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눈치만 잘 보세요. 아이고, 어떻게들 머니나. 이렇게 움직이는가 아이고, 눈치는 좀 잘 머니나. 보시고. 아이고. 예. 눈치를 잘 보라는 말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니 말이 안 됩니다. 자, 김대기 비서실장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4개월 만에 열린 첫 직원 조회에서, 무슨 직원 조회를 4개월 만에 합니까? 어쨌든 어디에서 짱돌이 날아올지 모른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어디서 무슨 짱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부 짱돌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매우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실 근데 이 말이 지금 이제 모두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뭐 책임감 갖고 지금 난국을 타개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나온 얘기라서 모두가 네. 대통령이라는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김치찌개밖에 끓일 게 없어져요. 대통령실 직원들이 전부 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솔직히 뭐 제 생각이라는 걸 전제로 얘기하고 하지만 현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이거든요. 네. 대통령이지.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모두가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짱돌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대통령실 니들이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얘기처럼 들려요. 그리고 얻어맞아도 니들이 얻어맞는 거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처럼 들려서 솔직히 이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지금 파기하려면 일단 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진솔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좀 적극적인 그런 타개책이나 이런 걸 찾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 지금 김치찌개 끓이는 거는 얘기하면서 본인은 지금 직원들 보고 니들 짱돌 맞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도 그렇게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좋아요. 자, 윤 대통령 관련 영상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흰남노 태풍 피해를 입었을 때 경북 포항의 어느 식당을 찾아간 대통령 얘기인데요. 보겠습니다. 보리밥집이구나. 아이고 우리 씨. 우리 좀 살이도 있어요. 네. 우리 좀 살이도 있어요. 네네. 아무것도 없이 다 떨어보내고 아무것도 다 떨어보내고
이래가 있습니다. 이거 건져놓고 이래가. 네, 들어가면서부터 보리밥집 이야기를 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쳐다보도 안 보고 듣는 둥만 해든 손을 이렇게 딱 이렇게 치우면서 메뉴판에 집중하는 모습, 7,000원짜리 보리밥에 집중하는 모습이란 말이죠. 보십시오. 대통령 지금 저분들 좀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듣는 둥 마는 둥. 보리밥 7,000원에 왜 저렇게 집착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메뉴에?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요리를 되게 좋아하시고 이 음식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러겠죠. 그렇겠죠. 장재원 의원한테 계란도 2개 넣어주시고 라면에. 되게 소박하시고 김치찌개, 보리밥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니까.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네, 지금 포항 여러분 아시지만 이번 흰남노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포스코가 그 난리가 났는데 지금 대통령님께서 보리밥 7,000원짜리 메뉴에 집중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진에 나와 있는 메뉴 그림이 미리 사진에 비춰볼 때 7,000원이면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저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대통령쯤 되면 시선 처리, 몸짓 이런 것들도 사실 필요하면 코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요. 가가지고 어떤 모습을 보이고 그러니까 그게 쇼맨십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있는 건데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근데 가서 저렇게 오면 네네네 하고는 저기 보리밥집 가격과 보리밥집 메뉴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게 그 사진을 관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거를 모든 언론들이 다 바라보는데 이거를 찍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저기 대통령실에서 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문제의 인식 수준이 어떤 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당연히 쫓아다니면서 찍을 거는 뭐 당연히 아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살려주세요. 우리 정말 힘들어요. 이런 말 하는 게 본인하고 일단서 와닿지도 않고 그러니까 공감이 잘 안 되고 맨날 너네는 징징거리냐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지금 태도가 되게 귀찮다는 듯한 태도 아닙니까? 보리밥에도 공감이 간 거죠. 세상에. 사실은 모습만 보면 그런 거예요, 사실. 네, 어쨌든 대통령님께서 그러신다면 속상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 목요일 이슈 삼합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문 얘기 한번 해보죠. 가장 핵심이죠.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서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헌에서 이 비상 상황이 무엇이냐를 이제 규정을 해서 개정하고 의결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건데, 이준석 대표는 이 비상 상황을 규정한 국민의힘의 당원 개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님, 이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사실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손을 본 상태라서요. 그러니까 비상 상황을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한 경우라는 비상 상황의 정의 규정을 넣고 그 규정에 이제는 그 규정에 맞춰가지고 비대위를 한 거니까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게 이제 저쪽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예 그런 식의 게 없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이것이 현 상황이 조금 더 손을 본 거는 맞는데, 이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비상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이 상황을, 현재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그 당원을 손본 다음에 지금 소급적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소급적인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상황을 그렇게 정의하고 들어간 것이 이것이 당원의 당원 개정이 제대로 된 것이냐라는 논점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가처분보다는 좀 더 손을 본 건 사실이어서 네. 첫 번째하고 동일하게 나온다고 딱 잘라서 말하기 좀 어렵긴 해요. 그렇군요. 지금 사실은 법조인들도 반반인 것 같아요. 이 주호영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해서 일단은 이 전 대표가 이겼지만 이번에는 어떨지 모른다. 일단은 권성동 대표 관련한 비대위는 각하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지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인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뭐 법적으로는 거의 뭐 예측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아까 김필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거를 비대위 쪽,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나 뭐 친윤 쪽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니까 이제 히든 카드를 내놓은 것이 28일 윤리위 소집이죠. 윤리위에서 28일날 하필이면 그 심리하는 날이에요. 네, 맞습니다.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 초쯤 돼서 이제 결정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물론 네. 뭐 바로 그 다음날 할 수도 있지만 28일날 윤리위를 소집한 이유는 뭐냐? 결과적으로는 제명? 이준석을 제명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제명을 시키면 소위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잖아요. 이제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신청인 자격, 당원이 아닌 사람이니까 신청인 자격을 상실했다. 따라서 이 소를 전체적으로 각하시켜달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도 그랬어요. 예. 이준석 대표는 신청인 자격 네, 없다 이렇게 신청인 얘기를 자격 했죠. 없다 그랬죠. 예, 네. 당원이 당 대표가 아니다. 2차 비대위가 되면서 네. 실제로 사퇴가 된 거기 때문에 당 대표가 아니다라고 신청인 자격을 얘기를 했는데 아예 당원이 아니다라고까지 가면 당 대표의 자리를 보전해야 되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네. 신청인 자격도 사라진다라고 보는 거라서 네. 그 불안한 거죠. 불안하니까 가지고 있는 그 대책이 윤리위원회에서 아예 제명시키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근데 이거는 새로운 그 분쟁의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정치적 분쟁의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오히려 끝나지 그렇습니다. 않아요. 끝나지 않는다. 5차 가처분, 6차 가처분 그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재심 청구하고 재심 결정이 또 계속 제명이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법정으로 끌고 가서 다투고 계속될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내가 보기에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 같아요. 중간에 끝내지 않는다. 끝까지 간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앞에 1열 비대위원 쓰러지니까 또 2열 비대위원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가지고, 그럼 뒤로 왜 못 빠지느냐. 물러나면 기관총을 쏜다,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앞으로 안 나가면 지금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은 뒤에 기관총 들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네. 누군가 지금 현재 상황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주도하면서 계속 비대위로 끌고 가고 있다. 물러서면 안 되는 거죠. 무리수를 두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복지부동하는 게 이 보수정당의 덕목 같은 건데 저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거는 뒤에 독전관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뒤에 독전관이 있다. 전쟁을 독려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 보이지 않는 그 손이 누구냐? 대통령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MBC나 이런 주요 언론들이 대통령이라고 추정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냈어요. 지금. 예. 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관위 구성하고 19일에 선거한다는데 원내대표 누가 되겠습니까? 뭐 지금 주호영밖에 없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더만요. 뭐 윤심이 정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실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당일에 계속해서 관여하는 게 맞아요? 전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다만 네. 본인이 입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문제죠. 저는 뭐 민생에 신경 쓰느라고 이준석 대표가 뭔 얘기하는 줄 모릅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슨 수사를 받고 있는 거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아니 게다가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발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 챙기느라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런 절대적으로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해놓고 사실은 정말 양두구육처럼 진짜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의 얘기입니다. 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실제 물밑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다 윤심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조경태 의원이랑 네. 인터뷰를 했는데 조경태 의원이 원내대표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당대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아무도 출마 선언을 안 합니까? 윤심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런 거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무도 출마 선언 안 하면 제가 출마하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 당대표 말고 원내대표를. 아무도 출마 안 한다면 내가 나간다니까요. 그리고 합의 추대 이런 식으로 가면 제가 나갈 겁니다. 제가 나가서라도 경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사실 왜 나오냐면 주호영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윤재옥, 박대출 이 3선 의원들 얘기가 또 갑자기 원내대표로 등장하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분들은 인지도가 이렇게 높은 분도 아니고 당에서 그런 의사를 표현한 사람도 아닌데 TK 쪽이 조금
지역구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지지 세력이 강한 TK 쪽 사람을 내세워서 공천권을 장악하고 당을 좀 장악하려는 시도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윤지욱이라는 분은 저도 잘은 몰랐는데 이분이 저기 지난 선거 캠프에 윤석열 선거 캠프에서 상하시장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다 윤석열 라인이에요, 이분들도. 그러니까 윤석열 라인이니까 잘 못 들어보셨. 그렇게 눈에 안 띄는 분이었지만 갑자기 원내대표라는 그런 자리에 하마평까지 오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노영희 뉴스인사이다 세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합니다.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면서 왜 갑자기 1년 전하고 결론이 달라졌어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성남FC에서 55억 원이라고 하는 이 광고비를 두산으로부터 받았는데 이 55억이 도대체 무슨 성격의 돈이냐,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두산에 혜택을 주면서 받은 뇌물 아니냐, 이제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자, 요거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 뇌물죄 성립이 될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재수 변호사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정리한 게 다예요. 그거보다 어떻게 더 간단하게 설명해. 아니, 이제 분당에 있는 그 30년 동안 쓰지 못했던 그 땅을 용도 변경해주면서 기부채는 원래 15% 받아야 되는데 10%로 낮춰주고 그 5%에 해당하는 돈을 55억으로 환전해서 돈으로 받았다. 근데 그 돈이 결과적으로 이재명에게 간 거 아니냐, 요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두산에서 약 55억 정도 되는 아이, 광고비를 그 성남 FC에다 지출을 했는데 그게 뇌물이고, 네. 뇌물이고 제3자에게 뇌물, 그냥 뇌물죄가 아니에요. 제3자 뇌물죄예요. 네. 근데 다 그냥 뇌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잖아요. 이 성남 FC에다가 두산이 돈을 줬어. 네. 그 대가로 네. 그 용도 변경을 해주고 기부 체납을 15%에서 10%로 낮춰줬다. 네. 예. 병원 부지에서 상업용지로 해서 엄청난 돈을 황금알을 네. 낳는 거의를 준 거다. 근데 원래 처음 시작했을 때는 뇌물죄를 적용을 하려고 했죠. 성남 그렇죠. FC에서 네. 직접 이재명한테 돈을 준 것처럼 얘기를 하려다가 보니까 성남 FC에서 이재명한테 직접 돈을 준 게 없는 것 같아. 연결이 그러다 안 보니까 돼. 이제 그 다음에 쿠션을 딱 하나 더 넣었어요. 네. 3쿠션으로 하려다가 이제 4쿠션으로 돌린 게 뭐냐면 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성남 FC의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 인센티브 금액이 막대하고 그 돈 중 일부가 이재명 뒷주머니로 들어간 게 아닐까? 이재명 측근이나 예, 이재명 측근이나 이재명 측에 들어간 게 아닐까라고 했는데 살펴보니까 그것도 그것도 아니야.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으면 뇌물죄 공범이 된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제3자 뇌물죄. 즉 성남 FC나 성남 FC 직원들이 이재명 측에다가 돈을 안 줘도 성립되는 범죄가 되는 죄목을 가지고 검찰이 보강 수사를 지시를 한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네, 일단 요점은 이겁니다. 좀 전에 우리가 말했지만 두산에서 55억 원이라고 하는 광고비를 지불했는데 이건 광고비를 지불한 거예요. 그 광고비가 결국 뇌물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당시에 성남FC에 광고비 지불한 회사가 두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해볼까요? 네이버 40억, 농협 36억, 분당차병원 33억,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에서도 몇십억, 다 합쳐서 6곳에서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이상의 협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두산만 걸고 넘어지는지, 왜 네이버나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 관련해서 아무런 말이 없는지 확인해보니까 아무도 기소 안 되고 오로지 두산 관련된 것만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거란 말이죠. 이거 뭡니까 도대체가? 이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는 거를 조금 더 보강해서 말씀드리면 제3자 이게 좀 눈여겨볼 게 있어요. 뭐냐면 결국은 성남FC하고 이재명 사이에 고리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거예요. 직접적인 거 뭐 하나도 없었다는 하나도 거죠.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나옴으로써 사실 공식적으로는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3자 뇌물죄, 그러니까 성남FC에 준 거를 제3자 뇌물죄로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판례가 부정한 청탁이라는 부정한 걸 보거든요. 직무 관련성과 부정한 청탁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해되는데 네. 이거가 저기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딱 부러지게 이렇게 대가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약속이나 양해 이런 것들이 부정한 청탁 사이에 양해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정황상 인정을 하는데 네.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묵시적이라고 하더라도 대가성에 대해서 일종의 양해나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두산에서 돈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 이걸 하기 위한 그 이재명 측과 거기에 대한 합의 같은 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과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정황이나 이런 걸 비춰볼 때, 그리고 사실 시민구단이나 이런 쪽, 뭐 이런 저기 실업팀 이런 쪽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뭐 최근에 이제 홍준표 네. 케이스도 나오긴 하던데요. 경남에서도 예, 경남에서도 네. 케이스 나오긴 하던데 그런 일들은 자주 벌어진단 말이에요, 상당히. 그렇죠. 그래서 이 케이스에 대해서 두산과 이재명 측 사이에 묵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양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찾아내는 게 고리가 될 텐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성남 FC 사건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경찰에서 수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해서 무혐의 처분이 났던 그런 것이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관련자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이 있었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왜 한 번도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에게 소환 조사하지도 않고 변명도 들어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결론 내렸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검찰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는 거를 가만히 넘어갈 수는 없겠죠. 한번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쟁 또는 야당 탄압 또 정적 제거 이런데 너무 그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는 마시고 국민의 사안을 위해서는 민정에선 여기에 긴급 조력해 주시기를. 수사 결과가 뒤집혔는데 지금 어떻게 보실까요? 경찰에 물어보시죠. 왜 뒤집었나? 정적 제거 얘기까지 나오고요. 이 말 한 다음에 봉화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이재명 대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좀 타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발 좀 정치를 좀 후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깨끗하고 정정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경찰에 물어보세요 이 얘기는요. 그냥 야 기분 나빠 경찰한테 물어봐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도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서면이고 뭐고 소환을 받은 적도 없고 네. 송치를 하면서 송치하는 이유 기소 의견 송치 의견을 제공할 의무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재명 대표 측에 그러니까 네. 진짜 모르더라고.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봉화마을 차렸습니다. 검찰에 기소된 상황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봉화마을을 찾은 것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들에게 뭔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